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세 번째 공개 방송, 여러분들의 큰 박수소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소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방송인 정욱식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지금 국민TV 지하 아주 멋진 카페에 와 있습니다. 아까 이게 일찍 오신 우리 손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멋진 카페가 있다니, 그래서 국민TV한테 굉장히 또 부러움도 나타내시고, 또 이런 국민TV 열심히 함께 도와서 우리가 멋진 방송, 이것이 단순히 대한방송이 아니라 국민TV가 주류 방송이 될 수 있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 또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요. 이런 멋진 공간에서 또 맛있는 커피와 함께 멋진 토크쇼 진행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공개 방송의 주제는 통일입니다. 올해 들어서 통일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화두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다. 그래서 굉장히 큰 화두를 던졌고, 또 그걸 이어받아서 모 언론에서는 통일은 미래다. 그래서 굉장히 이 장밋빛, 이 통일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기 바쁜데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늦게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가장 늦은 통일을 어떻게 하면 가장 멋진 통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건 단순히 정치하는 분들, 또 언론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또 힘과 지혜를 모아야 되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취지에서 오늘 한반도 통일, 독일 통일로부터 배운다라는 주제로 우리 프리드리 에버트 재단의 크리스토프 폴만 소장님을 모시고, 그리고 2부에선 또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또 서양사, 특히 이제 이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 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오고 계신 우리 성균관대의 정현백 교수님도 모시고 같이 토크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진짜 한번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저희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네, 전하는 말씀 잘 들으셨죠? 네, 이제 국민TV 진짜 안보 1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크리스토프 폴만 에버트 재단 소장님을 모셨는데요. 우리가 보통 연구소나 재단의 소장님이라 그러면 굉장히 좀 이렇게 노년의 신사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렇게 젊고 멋진, 요즘 우리 유행하는 말로는 훈남 스타일의 우리 소장님이신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오늘 여성 팬들이 많이 자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폴만 소장님은 3년여 동안에 이제 한국에서 임기를 마치고 다음 달에 중국 베이징 이제 중국 사무소 소장으로 자리를 옮기실 예정이고, 아마 그래서 공개적인 활동은 오늘 이 순서가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독일 에버트 재단에 계시기 때문에 독일 통일 과정, 또 그 이후에 통일 이후에 독일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또 전문성을 갖고 계시고, 또 북한에도 여러 차례 다녀오셨어요. 아마 가장 근래에 작년 11월에 라스트 노펜버 평양. 작년 11월 달에도 평양에 다녀오시고 해서 최근에 또 북한 소식, 이 평양 소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따끈따끈한 이런 소식도 전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폴만 소장님께 큰 박수로 우리 소장님을 또 환영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Friedrich Ebert 재단 한국 사무소 소장 크리스토프 폴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I'm sorry I have to switch to German now, but thank you very much, Dr. Jong, for the nice and friendly introduction, and thank you very much for coming here.
Ja, ich werde nun auf Deutsch sprechen. 안녕하십니까. 이제부터 독일어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일부에서 갈 강연은 짧은 강연인데요. 딱딱한 형식적인 강연보다는 좀 요점 중심으로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한국이 독일의 통일로부터 어떠한 시사점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잘한 점으로부터 배우기보다는 잘못한 점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많은 부분들이 독일이 잘한 것보다는 한국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Lassen Sie mich nur kurz sagen, die Friedrich-Ebert-Stiftung ist eine deutsche politische Stiftung, die seit 1967 in Korea auch arbeitet. 강연에 앞서서 먼저 저희 재단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독일의 대표적인 정치재단으로서 1967년 처음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그 이후 계속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 유신 정권 시절이랑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15년 정도 한국에서 활동을 하지 못했는데 그 외 시기에는 한국에서 꾸준히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국에서 일단 독일과 한국의 관계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한국의 민주주의 정착, 인권 문제, 또 시민운동, 또 그다음에 노조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일단 사회민주주의 가치를 기본적으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3인당의 싱크탱크라고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이런 사회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인 자유, 정의, 연대를 표방하는 많은 단체들과 또 많은 대표적인 활동가들과 긴밀히 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욱식 대표님이라든지 정현백 교수님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Ja, ich möchte jetzt zu dem eigentlichen Thema kommen. Teilung, Wiedervereinigung, Erfahrungen, die Deutschland gemacht hat, die für Korea hilfreich sein könnten. Zunächst mal eine Vorbemerkung. 제 발표는 일단 독일의 분단 경험과 통일 경험을 통해서 한국에 줄 수 있는 시사점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에 앞서 한국과 독일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독 수교 130주년이었는데요. 작년이 2013년이 사실 남한과 독일과의 관계는 130년 전부터 굉장히 긴밀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독일은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과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에 독일 대사관이 있습니다. 사실 이후에 여러 국가들 중에 7개 나라만이 북한의 대사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독일입니다. 이와 같이 대사관을 설치하는 등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독일은 북한과도 관계를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한국을 남한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을 3년 반 정도 한국에 지내면서 7번 방문했는데요. 2주 후에도 또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는 2부에서 또 이제 간단하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독일과 한국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런 분단의 공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독일은 먼저 통일을 이룩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인연이 있는 두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앞으로 관계는 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Trotz dieser grundsätzlichen gemeinsamen Erfahrung gibt es natürlich auch wesentliche Unterschiede zwischen Deutschland und Korea, was Teilung und Wiedervereinigung anbelangt. Deutschland war 40 Jahre geteilt. Korea ist schon fast 70 Jahre de facto. 독일과 한국은 분단이라는 공동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또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독일 같은 경우는 분단 40년 후에 통일이 되었고요. 한국은 지금 분단된 지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또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전쟁을 통해서 분단이 되었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전쟁 없이 인위적으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분단이 된 나라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극단적인 독재 정권 체제 하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사실 동독 정부는 이런 극단적인 독재 정권을 한 번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채 붕괴가 됐습니다. 또 서독과 동독 같은 경우는 소련이 붕괴 직전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통일을 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미국 같은 주변 강대국들이
강대국들이 어떤 권력 관계를 어려운 역학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통일이 독일보다는 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독일과 한국은 유사한 분단의 경험을 갖고 있지만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국은 독일보다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과제 속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Deswegen denke ich, sollte man vorsichtig sein und nicht von Deutschland als einem Modell für Korea sprechen, was die Wiedervereinigung anbelangt. Deutschland ist vielleicht in anderen Bereichen wie dem Aufbau des Sozialstaats oder der sozialen Marktwirtschaft ein mögliches Modell für 말씀드린 Korea. 것처럼 독일과 한국의 상황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독일의 통일 모델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독일의 통일 모델이 무조건 좋은 모델이다, 잘된 모델이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독일의 복지국가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시장경제 같은 체제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독일 통일 같은 경우에는 또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다 독일의 모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위험하겠지만 한국이 통일 과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독일 모델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독일의 통일이 사실 참고할 만한 유일한 모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독일과 한국은 남한, 북한 인구를 다 합치면 독일 인구와 한국 인구가 한반도 인구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비슷한 규모에서 이렇게 통일을 이룬 나라가 비교할 만한 나라가 별로 없기 때문에 독일의 사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Und es ist sozusagen sehr schön, dass man als Deutscher jetzt 24 Jahre knapp 독일은 통일된 지 올해로 24주년을 맞습니다.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는 올해로 25주년이 되는데요. 이러한 시점에서 독일 통일에 대해 평가하면 전반적으로 독일의 통일은 성공 모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독일은 통일을 이룬 지 24년 만에 지금 독일의 위상을 살펴보면 유럽에서 강대국으로서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고 있고 이러한 독일의 위상은 통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고요.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통일 덕분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90년대 초중반 통일된 직후 독일의 모습을 살펴보면 독일은 그 당시 EU의 환자다, 병자다라고 표현이 되었었습니다. 그만큼 독일은 많은 통일 비용을 지불했고 그로 인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또 동독 지역에는 굉장히 극단적인 변화와 개혁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실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적응 어려움을 겪고 상당히 독일의 상황이 어려워 보였었는데요. 이런 어려운 과정을 딛고 지금은 독일이 강대국으로서 전혀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Mir fehlt jetzt die Zeit, detailliert auf die einzelnen sozusagen Dimensionen des Wiedervereinigungsprozesses einzugehen. 독일 통일을 정치, 경제, 사회 분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정치적으로 독일은 굉장히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구동독 지역에서도 민주주의가 굉장히 잘 정착이 되었고 실현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또 독일을 살펴보면 정당 정치 안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정당들이 별로 없이 민주주의가 굉장히 잘 실현되고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또한 주요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인 합의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자랑할 수 있고요. 또 대외적으로 살펴보면 독일이 EU의 주요 국가로서 또 리더로서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독일이 다시 큰 독일이 됐을 때 EU 내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위협적인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요. 그런 걱정은 기후로 판명이 났고 독일은 굉장히 EU의 평화와 또 EU의 여러 가지 주요 사안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평가됩니다. Es gibt natürlich auch weiterhin Probleme, die liegen vor allen Dingen im wirtschaftlichen und davon auch abgeleitet im sozialen Bereich. Wirtschaftlich gesehen, wenn Sie jetzt nach Deutschland reisen würden, dann würden Sie im 경제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요. 동독을 지금 한번 구동독 지역을 지금 한번 가보시면 구동독 지역의 어떤 낙후된 모습보다는 굉장히 현대화된 도시, 그 다음에 지방에도 도로가 굉장히 잘 깔려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많이들 놀라시곤 합니다. 또 구동독 지역에도 인터넷 보급률이 상당히 높고 초고속 인터넷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요. 또 중소기업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고 또 대기업들도 구동독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동독과 서독 지역의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Aber dennoch, jedes Jahr muss eben Westdeutschland 80 Milliarden Euro, das ist ein sehr hoher Wert,
nach Ostdeutschland transferieren, vor allen Dingen für die Sozialsysteme, und die Wirtschaft in Ostdeutschland hat von der Produktivität her nur 80% des westlichen Niveaus erreicht. 물론 이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연간 800억 유로의 이전 비용이 서독 지역에서 동독 지역으로 계속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사회보장 비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비용이고요. 아직도 동독 지역의 생산성은 서독 지역의 생산성의 80% 정도에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비관할 것은 아닌 것은 사실 통일 직후 동독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대량 실업이었습니다. 실업률이 평균 20에서 25% 그리고 심한 지역에는 40%까지로 굉장히 심각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기업들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실업률이 치솟았었는데 현재는 구동독 지역의 실업률이 약 평균 11%로 비교적 좀 안정화를 찾은 상태고요. 물론 실업률이 6%인 서독 지역에 비하면 아직도 실업률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서독이 발전하는 속도만큼 동독이 더 빠른 속도로 구동독 지역이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발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는 점점 더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Trotzdem gibt es immer noch einige Ostdeutsche, man sagt so ungefähr je nach Umfrage zwischen 30 und 40%, die sich als Menschen zweiter Klasse fühlen, die also noch nicht angekommen sind. 구동독 출신 독일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약 30에서 40% 정도의 사람들이 자신은 이류 시민이다, 자기는 이류 국민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통일된 독일 안에서 제대로 사회 일원으로서 정착하지 못하고 뭔가 좀 겉돌고 소외되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통일과 함께 일자리를 잃고 다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뭔가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대답을 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독일 통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어느 나라든 통일이 되면은 잃어버린 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세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나중에 이러한 세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로 뭐 한 45세에서 50세, 60세까지의 이 세대가 통일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잃어버린 세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세대는 아무래도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고 특히 오랫동안 영위했던 직업을 갑자기 상실하게 되면 굉장히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독일의 문제점과 또 독일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이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독일이 했던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요. 특별히 독일은 대량 실업이라는 굉장히 큰 문제를 경험했었는데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h möchte jetzt ganz konkret so 5 bis 6 한 5개에서 6개 정도의 요점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h fange mal gehe einen Schritt zurück wieder zur Außenpolitik, denn ohne sozusagen die äußere Dimension wird auch hier eine Wiedervereinigung nicht gelingen. Vielleicht kennen Sie noch von Willy Brandt, Egon Bahr, die Entspannungspolitik, die ja auch ein Vorbild für die Sonnenscheinpolitik war. Also das klare Bekenntnis Deutschlands auf der einen Seite zur europäischen Integration, was ja schon von Konrad Adenauer wesentlich befördert wurde, vorher dem ersten Deutschen. 먼저 외교 정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밀리 브란트 총리 또 에곤 바 장관이라는 이름은 다들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밀리 브란트 총리와 에곤 바 장관이 추진했던 긴장 완화 정책이 사실 통일의 가장 중요한 전제였습니다. 긴장 완화 정책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추진되었던 햇볕 정책의 모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긴장 완화 정책과 함께 유럽 통합에 대한 독일의 확고한 의지가 또 통일의 가장 중요한 전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일은 서구로의 통합이라고 해서 서쪽 국가들, 서유럽의 동맹 국가들과의 신뢰관계 회복, 또 미국과의 신뢰관계 회복에도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지만 동시에 소련이나 폴란드와 같은 동유럽 국가들과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바로 이런 양측 진영으로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 덕분에 독일이 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연속성입니다. 밀리 브란트 총리와
헬무트 슈미트 총리가 3인당 정부로서 이런 동방 정책을 추진했었는데요. 이 동방 정책은 이 두 정권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보수 진영 출신의 헬무트 콜 총리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그 덕분에 사회적으로 이러한 동방 정책, 즉 긴장 완화와 접근을 통한 통일 정책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는데요. 사실 독일에서도 70년대, 80년대까지 반공주의가 팽배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권의 이런 연속성 있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 간에도 이러한 긴장 완화 정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러한 접근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Zweiter Punkt, zweite mögliche Schlussfolgerung. Sie wissen, die deutsche Wiedervereinigung war eine Wiedervereinigung durch sozusagen freiwillige Absorption. Ja, die Ostdeutschen wollten den Anschluss an Westdeutschland, aber es war eben auch ein sehr einseitiger Prozess. Letztlich ein Beitritt Ostdeutschland zum westdeutschen Staatsgebiet. Wenn es 독일의 통일은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일의 통일은 흡수 통일이었고 사실은 일방적인 통일이었습니다. 동독 사람들이 서독에 흡수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러한 흡수 통일이 가능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에서 통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런 독일 형태의 흡수 통일이나 일방적 통일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진정한 두 양측의 통합으로 달성되는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단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때만 나중에 추후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데요. 사실 갑작스러운 흡수 통일을 통해서 독일에서는 상당히 동독 사람들이 이런 서독의 체계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많은 비용이 소모가 됐습니다. 이러한 추후 비용 절감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단계적이고 장기적으로 계획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ein dritter Punkt. Dritte mögliche Schlussfolgerung ist ein etwas kontroverser, der sicherlich auch, sagen wir mal, moralisch nicht ganz einfach ist, aber ich möchte ihn trotzdem nennen, weil Deutschland hat eben auch natürlich Fehler gemacht und ein wichtiger Fehler aus meiner Sicht war, dass man sehr schnell innerhalb von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과 연관성이 있는데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은 제안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통일되는 과정에서 서독의 법체계, 경제체제, 또 사회보장체제를 그대로 동독에 이식하는 형태로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동독 주민들이 원했던 일이기는 했지만 결국은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낳았는데요. 독일이 통일되던 당시 동독의 생산성은 사실 서독의 3분의 1 수준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독의 경제체제를 그대로 이식하게 되자 대량 실업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대량 실업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동독 주민들은 사회복지 혜택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더 이상 사회에 기여할 수 없는 이류 시민이다, 2등 시민이다라는 느낌을 갖게 된 것입니다. Deswegen würde ich eher vorschlagen, aus Nordkorea sozusagen ein Sonderwirtschaftsgebiet, eine Sonderwirtschaftszone zu machen aus dem ganzen Land, mit natürlich dann niedrigeren Löhnen auch, das ist zwangsweise so, aber eben auch niedrigeren Steuersätzen, weniger Regulierungen, um eben zu ermöglichen, dass Arbeit so günstig ist, dass die Menschen auch arbeiten können und sich selbst ihren Lebensunterhalt verdienen können. Natürlich müsste man vom Staat aus das Gesundheitssystem installieren und auch ein sehr gutes Schul- und Bildungssystem, aber sozusagen nicht gleich das gesamte Sozialsystem übertragen, sondern schrittweise in einem Prozess von vielleicht 10, 15 Jahren versuchen, Löhne und Sozialstandards anzugleichen.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북한을 나중에 통일된 이후에 일단은 통째로 하나의 경제 특구로 지정을 하고 그 대신에 그곳에 이제 경제 특구로 지정을 하고 규제를 낮추고 낮은 임금을 제공하는 대신에 복지 수준도 조금 낮게 설정을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량 실업을 방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뭐 교육의 기회는 남한과 동일하게 제공을 함으로써 이제 자라나는 후세대가 나중에는 남한 사람들과 전혀 차별 없이 똑같은 조건 하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물론 필요하겠지만 한국에 있던 어떤 경제 시스템이나 경제 원리를 그대로 북한에 바로 이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제안드리는 이러한 방법은 어쩌면 헌법 개정까지 전제되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일 수 있고요. 사실은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일정 기간 일종의 차별 대우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렇게 10년 또는 15년 이렇게 중기적인 어떤 단계적 통합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는 것이 나중에 진정한 내적 통합,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를 좁히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이고 사람들이 한국 사회 이런 통일된 한국 사회 안에서 적응하는 데 더 어려움을 덜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직업을 통해서 굉장히 자부심이라든지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갑자기 실업자가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상실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So, jetzt habe ich noch 3 Punkte. Zum einen, und das passt zu der aktuellen politischen Diskussion hier, die Frage, wie geht man mit der Wiedervereinigung im Sinne von Versprechen um? In Deutschland war es so, dass Helmut Kohl im Wahlkampf 1990, um die Stimmen der Ostdeutschen zu bekommen, von blühenden Landschaften gesprochen hat. Die DDR würde sich sehr schnell positiv entwickeln und die Metapher war eben blühende Landschaften. Das ist ein bisschen so wie das Tabak hier, der Jackpot oder Bonanza, wie die Regierung jetzt sagt. Ja, einerseits ist das wichtig, dass man sozusagen positiv den Wiedervereinigungsprozess beschreibt und auch die Chancen erwähnt, auch gerade für die jüngere Generation, aber man muss auch ehrlich sein und dazu gehört, dass dieser Prozess in Deutschland und auch in Korea mindestens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정치인들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헬무트 콜 총리는 선거 전에서 통일은 곧 블루헨데 란샤프튼이 될 것이다. 동독 지역은 통일 이후에 블루헨데 란샤프튼을 이룩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꽃피는 풍경이라는 의미로 직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통일을 하면 곧바로 동독도 굉장히 잘 살게 될 것이다. 동독 사람들은 곧바로 번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요즘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통일 대박론을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비슷한 뉘앙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대박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콜 총리가 약속했던 것과 같이 너무 긍정적인 부분만 강조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콜 총리가 그때 했던 한 가지 잘못된 점은 이러한 번영을 얘기하면서 사실 통일과 함께 독일 사람들이 져야 하는 부담과 희생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통일은 기회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통일의 이런 기회를 얘기하는 것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기회와 함께 통일이 수반하게 될 부담이나 희생 그리고 리스크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한국은 독일과 같이 통일을 이룬 20년, 25년이 지나면 굉장히 더 강하고 더 자유로운 나라로 발전되어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리스크와 위험과 또 부담을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정치인들이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Vorletzter Punkt, das ein heikles Thema, Menschenrechtsverletzungen. Sie wissen. 최근에 유엔 인권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인권 실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통일과 관련해서 인권 문제 청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통일 이후에 북한에서 자행된 인권 문제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인권 문제의 핵심 책임자들과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 사이에 분명히 구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당원이 다 인권 문제의 주요 책임자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더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고 책임이 덜한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과 경제적 몰락
등 주민들의 삶을 어렵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법적으로 정확하게 투명하게 잘 밝혀지고 필요하다면 처벌도 반드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Und der letzte Punkt, ich denke, es ist auch am Fall Deutschlands klar geworden, dass ein Prozess der Wiedervereinigung und vor allem der sogenannten inneren Einheit, also auch der sozialen Integration, lange dauert. 2, 3 Generationen, bis man wirklich von einem einheitlichen Volk wieder sprechen kann. Und die größte Anpassungsleistung muss immer der schwächere Teil erbringen. 다음으로 내적 통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적 통일이라는 것은 사실 한 세대만에 이룰 수는 없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요. 보통 한 2세대 또는 3세대가 지나야 진정한 내적 통일이 달성될 수 있다라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통일되는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쪽은 더 가난한 쪽, 더 약한, 불리한 쪽일 것입니다. 아마 한국 통일 과정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통일 과정에서 더 많은 적응력을 보이고 더 많은 노력을 감수해야 될 것인데 이에 대해서 남한 주민들이 많은 이해심을 보이고 인내를 보이지 않으면 내적 통일이 쉽게 달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 주민들은 아마 통일 과정에서 굉장한 문화 충격 또는 개방 쇼크를 받게 될 것인데요. 이런 쇼크와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 과정에서부터 또 통일 과정 중에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독일에서는 80년대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또 서독에서 동독으로 친지들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인적 교류가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는 주로 나이 많은 세대가 사실 이렇게 북한을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데 젊은이들이 이렇게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 스포츠, 종교 뭐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Ja, das sind nur ein paar Punkte. Man könnte noch viel mehr sagen, aber ich möchte jetzt aufhören und enden damit, dass ich natürlich 독일 통일과 관련해서는 사실 말씀드릴 게 더 많고 특히 한국에 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라고 물으시면 말씀드릴 부분이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물론 통일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일이기도 한데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대비를 하신다면 성공적으로 통일을 분명히 이루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부에서 이제 정연백 교수님과 함께 또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다라고 들었는데요. 한국을 떠나기 직전에서야 이런 자리를 갖게 되어서 사실은 좀 아쉽기도 하지만 또 활발한 토론 또 많은 질문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폴만 선생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통역 시간까지 보면 굉장히 좀 촉박한 시간인데 그 사이에 독일 통일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시사점을 주는 또 때로는 굉장히 논쟁적이고 또 이렇게 좀 냉철한 시각을 요하는 아주 여러 가지 교훈 말씀을 주셔서 대단히 유익한 자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돌이켜 보면은 그 독일이 통일된 직후에 아까 그 폴만 소장님께서 이제 독일이 유럽의 환자, 유럽의 병자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이 통일 이후에 후유증이 컸고 그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선 독일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는 좀 통일을 천천히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지만 이제 최근 독일이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잘 살은 모습을 이렇게 보이니까 우리도 독일처럼 잘 살기 위해서 빨리 통일하자. 이런 얘기들이 또 최근 많이 유행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좀 이 한국 사회 특유의 이 냄비 근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씁쓸한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잠깐 그 베를린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던 거는 이 베를린에 있는 또 독일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 독일 통일 문제 또 유럽 통합 문제 이런 건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굉장히 필요한 그런 그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쪽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굉장히 지금은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좀 놀랐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좀 그런 시류에 편승해서 뭐 빨리 하자 늦게 하자 이런 걸 떠나서 우리 폴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단순히 국가 대 국가
통합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까지 만나고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멋진 통일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잠시 쉬었다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한숨 돌리시고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좀 질문하실 것도 좀 생각도 하시는 측면에서 잠시 쉬었다가 진짜 한번 2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